30파 줄거리. 열한과 고우배에서 경우를 만난 상철은 인맥으로 경우의 일에 깊이 관여해 고무 관련 용품의 조선에서의 총판권을 얻으려 구상하고 이러한 활로를 개척하려는 노력에 열한은 뭉클해진다. 상철과 경우는 마치 동업자처럼 죽이 맞아 일에 대한 이야기를 꽃피운다. 아들을 순산한 열한이는 일본 주택가 단층집으로 이사를 하고 상철의 집안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나가던 중 어느 날 상철의 아내가 찾아온다. 쿨한 면모를 보이는 상철의 아내는 자신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상철에게 분노를 느끼고 그녀의 시선으로 보는 상철의 모습을 열한은 견딜 수 없다. 민족을 정리하고 상철과 열한은 개성바닥이 떠들썩한 혼인까지 올리고 둘째가 들어선 열한이지만 그 복잡한 내면은 여전하다. 이에 상철은 분가를 결심한다. 하던 놀이도 멍석 깔아놓으면 안 한다던가. 그러나 그건 철없는 어린애들한테나 해당되는 얘기고 그녀의 나이도 어언 30을 바라보고 있었다. 경성은 그녀의 풍파가 비롯된 곳이기도 하지만 허위단심 막다른 목적지이기도 했던 양 아늑하고 오밀조밀한 보금자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억지로라도 행복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을 느꼈다. 태남이의 저 달래가 죽었단 소식을 들은 것도 같은 무렵이었다. 그 소식은 간도로부터 개성까지 갔다가 다시 열한이 귀에 들려오기까지 석 달이나 걸렸다. 이상하게도 실성을 해서 반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던 달래는 생각나지 않고 그녀의 어린 날 순정을 바쳐 동경하던 달래만 생각이 났다. 열한이는 자신을 스쳐간 세상과 인간에 대한 무상함, 아니 무엇보다도 삶에 거는 자신의 꿈에 속절없음에 목 놓아 울고 싶었다. 그러나 생각뿐이었다. 울기엔 그녀의 평안이 너무도 단단했다. 비슷한 무렵에 박승재도 달래가 죽었단 소식을 들었다. 처음에 승재에겐 그 소식이 아무런 뜻도 없었다. 그는 달래가 누군지 모른다. 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가 치밀하게 그물을 쳐놓고 걸려들기를 바라는 사건이나 인물에서 달래는 처음부터 제외돼 있었다. 실성한 폐인이라지 않나. 승재는 열한이 하고 내쫓은 며느리 혜정이 하고 간도에서 합류했다는 걸 알고부터 틀림없이 뭐가 걸려들 것 같은 예감이 전류처럼 흐르는 걸 느꼈다. 그건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밀정의 감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런 감각을 신뢰했다. 잘하면 종상이도 함께 낚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의 출세를 조금도 존경하지 않고 상업에만 전념하건만 아직 큰 부자도 못된 주제에 문득문득 눈에 거슬리게 의연하게 구는 종상이만 낚을 수 있다면 벌써부터 그의 발밑에 몸을 던지고 남편의 목숨을 탄원하는 태임이의 오만한 모습이 떠올랐다. 열한이와 혜정이가 간도에서 의탁한 집이 태남이네라는 사실이 그의 예감을 이렇게 마냥 북돋았다. 태남이가 그 유명한 독립운동가 진동열 선생의 사이라는 것과 그 밑에서 쌓은 업적과 장인이 학살당한 후 당한 고난에 대해선 실제보다 더 과장된 보고를 받고 있었다. 태남이와 태임이가 어떤 사이라는 자세한 내막까지는 모른다 해도 밀접하고 음험한 속내를 상상할 근거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런 관계야말로 가장 밀정의 구미를 자극하는 관계였다. 이왕이면 개성의 종상이와 간도의 태남이 열한이 혜정이를 한 그물에 낚고 싶었다. 그러나 승재가 영사관 경찰부 고등계 고지마 형사의 정보원으로 취직까지 시켜주면서 사사롭게 망을 보게 한 밀정 마도섭으로부터의 보고는 매번 신통치가 않았다. 승재가 따로 기뜸할 것도 없이 태남이네는 이미 유시찰 인물 속에 들어있었지만 차츰 그 범위에서 밀려나고 있었다. 달래의 오랜 실성과 베네병신으로 태어난 딸 등 나을 가망 없는 질병의 재난에다 생활고까지 겹쳐 태남이는 먹고 사는 데 여념이 없는 비천한 생활인으로 전락해갔다. 지사다운 면모는커녕
천성의 울떡중도 온데간데 없는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여북해야 타고난 개라고까지 점찍은 마도섭이가 그 사람이 독립운동하기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고자가 아들 낳기를 기다리겠다고까지 가망 없는 소리를 했겠는가. 그러나 승재는 실망하지 않았다. 마도섭의 감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냄새를 맡는 고작 개의 감각이라면 나의 감각은 먼 미래에 존재할 수 있는 걸 감지하는 적어도 영감이라고 그는 자부했다. 첫 번째에 비관적인 보고가 있은 지 얼마 안 되어 마도섭은 테나미네가 국자가로 이사를 했다고 알려왔다. 번화가에다 가게터를 얻고 인삼을 주종으로 한 약재상을 차렸다고 했다. 개성의 종상이네와 줄이 닿는 증거였다. 그렇다고 승재의 의도에 맞게 걸려들었다고 보긴 아직 일렀다. 열한이가 간도로 가는 걸 말리지 못했지만 고생을 하는 걸 내버려둘 만큼 종상이 내외는 모질지 못했고 도와줄 능력도 넉넉했으니 테나미네가 그 덕을 보는 건 어쩌면 당연했다. 마도섭의 정갈은 계속됐다. 고려상에는 번창한다고 했다. 고무신 가게를 새로 달아냈는데 고무신의 인기와 함께 약재상 못지않은 돈벌이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일손이 딸려 아녀석을 하나 부리는데도 혜정이가 바지런히 안팎이를 거들지 않으면 꾸려나가기 어려울 거라고 했다. 좋다는 약은 다 써볼 만큼 가세가 피었건만 달래의 병세는 여전하고 딸도 사람 되긴 글러 보이건만 혜정이의 간호는 극진하다고 했다. 쓸개 빠진 년, 어디 가서 밥벌이 못해 하필 만주땅 그놈의 집에 가서 등한을 산 후 박승재는 아침마다 그의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은 손을 행주치마 밑에 감추고 읍하고 서서 그를 배웅하던 며느리를 회상하며 이렇게 속으로 심통이 났다. 거기서도 굳은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월급도 못 받는 사립학교 선생 노릇을 하던 열한이가 훌쩍 일본으로 간 걸 알려온 것도 마도섭이었다. 그때까지도 마도섭의 보고는 별로 쓸만한 게 없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 소식은 가장 안 좋았다. 단지 한 그물에 낳고 싶은 주요 인물 중에 하나를 놓치게 돼서가 아니었다. 어쩌면 헛짚었을지도 모른다고 그의 밀정의 영감이 송두리째 휘청거릴 지경이었다. 승재가 테나미가 언제고 꼭 독립운동에 연루되리라고 믿은 건 그가 진동열 선생의 사이였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열한이가 하필 테나미를 찾아갔다는 게 결정적으로 수상했다. 열한이가 숙명학교에서 저지른 불온한 경력으로 보나 승재네를 사사건건 깔보는 태도로 보나 반드시 목적이 있는 방문일 터였다. 그런 열한이가 테나미네를 미련 없이 떠났다는 건 테나미가 다시 독립운동을 할 가망이 없어 보여서가 아니었을까. 마도섭이 테나미가 가망 없다고 장담을 할 때도 믿지 않던 승재가 간접적으로 헤아린 열한이의 안목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승재는 마도섭을 시큰둥하게 대했다. 그러나 마도섭은 충직했고 또 유능하기도 한 모양이었다. 고진마 형사로부터 그가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시국사건 이야기와 함께 그를 소개해 준 걸 고마워하는 인사를 들은 적이 있었다. 최근에 들른 마도섭은 조부상을 당해 고향에 갔다가 만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여든을 사시고도 사흘밖에 안 할다 돌아가신 거립쇼. 승재의 의례적인 조문의 말에 그는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그가 국자가에서 거둔 또 하나의 장례 얘기를 했다. 그게 바로 달래의 장례였다. 그렇게 오래 사람 노릇 못해 안 할 소리지만 시원섭섭해할 줄 알았는데 테나미의 애통이 극진하더라고 했다. 멀쩡한 옆에 내가 죽어도 사내들이란 뒷간에 가서 웃는다고들 허지 않남요. 그런데 그 손서방은 살았을 적에도 처시중이 극진하더니만 죽어서도 어찌나 절통을 하게 서러워하는지 사람 하나는 정말 진국이던뎁쇼. 손서방이란 마도섭이가 테나미를 일컫는 말이다. 테나미는 자신의 정체를 안 후에도 외가호적에 오른 대로 손테나무로 행세하고 있었다. 그때 승재는 속으로 아주 쓰고온 마음으로 저런 개만도 못한 놈 같으니라고
하면서 마도섭의 밀정의 자질 자체를 의심했을지언정 달래의 죽음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있으나 마나한 인간은 죽어도 죽으나 마나였다. 그보다는 염탐해야 할 대상에 대한 마도섭의 꾸밈없는 호감이 여간 한심하지가 않았다. 그가 달래의 죽음이 태남인의 가정에 어떤 상황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생각이 미치게 된 것은 마도섭이 다녀가고 나서도 한참 후부터였다. 잡스러운 생각을 궁굴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마 총독부를 떠나 고향군의 군수가 되고부터 생각을 궁굴릴 만한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터였다. 승재에게 마음의 여유란 그닥 달가운 게 아니었다. 총독부 경무국 산하의 요직을 거쳤다고는 하나 군수는 영전이었다. 그러나 남보기에 그렇단 소리지 승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총독부가 좋았다. 더군다나 경복궁을 가로막고 들어선 어마어마한 새집으로 이사를 오고부터 그 위용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던가. 그는 자기 신분까지 덩달아 존대해진 것 같아 가뜩이나 교만한 태도에 뿌리라도 달고 다니고 싶은 심경이었다. 그 안에서도 경무국이란 어떤 덴가. 촌뜨기들은 서울 구경 와서도 가까이 오기에는 다리가 떨리고 간이 오그라들어 먼 발치에서 구경이나 하고 가는 이 나라에서 제일 크고 제일 세도당당한 관청의 후광을 죽는 날까지 등에 업고 잘난 체를 하고 싶었다. 총독부를 보고 있으면 망한 왕조의 왕들이 얼마나 초라하게 살았나 불쌍한 생각이 들곤 했다. 그건 마치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의 간땡이의 차이 같아서 아무리 제 나라지만 망하게 돼 있었다고 절로 수긍이 갔다. 그래서 승재는 건물의 웅대한 규모뿐 아니라 경복궁의 숨통을 막고 쭉지를 딛고 일어선 형국으로 골라잡은 위치에 대해서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자기가 그 관청에 다닌다는 걸 한시도 의식 안 한 적이 없었다. 그는 누구 앞에서나 난척이 몸에 배 있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이는 총독부였다. 죽는 날까지 누리기를 소망에 맞지 않던 관청이었다. 거기 비하면 군청은 오막살이였고 관사 생활은 불편했고 실고는 미미했다. 그는 체질적으로 속꼬리보다는 닭대가리가 아니었나 보다. 영전이 서글퍼서 총독부 시절에 연연했다. 그렇게 앙앙불락하고 지낼 무렵 개성부윤을 지내는 일본 유학 시절의 후배로부터 장마도 개고 날씨도 무더운데 이 산자수명한 고장에서 며칠 더위를 잊어보지 않겠느냐는 정중하고 유혹적인 정갈이 왔다. 물론 개성이 처음은 아니었다. 종상회하고의 교분 때문에 한미했을 적부터 비교적 자주 드나들던 고장이었다. 그러나 후배의 유혹처럼 산자수명한 인상은 남아있지 않았다. 종상이의 후행으로 따라갔을 때 비롯된 굴욕감 열등감은 그가 아무리 출세한 후에도 그 고장에선 영락없이 그를 따라붙었기 때문에 그 고장의 인상은 한마디로 불쾌한 것이었다. 더군다나 맡아서 돌보던 열한이에게 그런 험한 일을 당하게 한 후 종상이와의 관계도 뜨악하고 면목 없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개성 땅도 덩달아서 기피하게 되었다. 그 고장과는 연대가 안 맞는다고나 할까. 은연중 쌓인 유쾌하지 못한 인연 때문에 마치 그 고장의 흉흉한 지세가 특별히 그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부윤의 초청을 정중하게 거절을 할까도 싶었지만 한편 부윤을 시험해보고 싶기도 했다. 그의 후배인 부윤 윤성규는 통이 크고 성격이 호탕해서 선배를 대접하는 데 있어서도 과하다 싶을 만큼 질탕하게 굴었다. 부윤이 되기 전에도 두어 번인가 그의 그런 융숭하고도 호사스러운 초대에 응한 적이 있었다. 그때마다 승재는 자신이 의당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하다고 여겼었다. 윤성규가 청탁을 위해 베푼 것도 아니었건만 총독부에 다니고 있다는 게 그를 터무니없이 당당하게 했던 것이다. 승재는 알고 싶었다. 총독부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있지 않은 지금에도 과연 윤성규가 예전과 다름없이 대우할 것인가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승재가 시험해보고 싶은 건 후배나 세상 인심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열등감이었던 것이다. 윤성규는 몸소 개성역까지 마중을 나왔고 자동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다. 개성 땅에 개성 부윤의 마중을 받고 들어선다는 건 최고의 영광이었다. 호탕할 만큼 꾸밈없는 성격이라 관직의 체면보다는 선후배의 정을 더 존중해서 그럴 법도 한데 승재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과람한 것도 같아 불안하기도 했다. 나에게 무슨 이용 가치가 있다고 저럴까 싶은 건 역시 열등감이었다. 그러나 곧 그의 극진한 대접과 그 고장의 아름다운 풍광은 잠시나마 승재를 그런 치사한 저울질로부터 노연하게 했다. 형님, 설마 송도가 초행은 아니시죠? 친한 친구가 살고 있어서 몇 번 다녀간 적이 있네. 그러세요. 어떤 분인데요? 누구라면 자네가 알겠나. 평범한 장사꾼인걸. 송도야 자고로 장사꾼의 고장 아닙니까? 손바닥처럼 뻔한 데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 동태 모르고 부윤 해먹을 수 있나요? 그래도 부윤이 알만한 사람이 아닐세. 이종상이라고. 고무공장 하는 이종상 씨 말씀이십니까? 재력도 그렇고 인덕도 그렇고 여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승재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종상이 얘기를 할 때 부윤의 표정에 얼핏 외경의 기색이 스친 것 같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상인은 관청을 두려워하고 관청은 상인 따위는 업수히 여기는 게 마땅한 도리지 관청의 우두머리가 상인을 우러러보는 투로 말하다니 해괴한 노릇이었다. 역시 개성은 재수 나쁜 고장이라고 옹게 슬그머니 후회도 되었다. 질투가 별것도 아닌 걸 넘겨짚어 생각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눈치 빠른 부유는 더는 이종상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종상이가 여전히 착실하게 그 고장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걸 확인한 것 말고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고 즐거운 여행이었다. 고려의 왕궁터인 만월대로 해서 부산동, 자하동, 채화동, 백수동, 천동에 이르는 유람도로는 소문대로 절경이었고 그 중간에 들른 개성갑부의 산장이라는 최신식의 2층 석조 건물에서 먹은 점심은 입에는 진미였고 눈에는 사치였다. 특별한 손님한테만 내놓는다는 홍삼 엑기스차와 인삼정과는 식후에 나른한 식곤증을 산뜻하게 풀어줬을 뿐 아니라 과연 개성 땅에 왔다는 감동마저 자아낼 만한 별미였다. 뒤란 안반에서 용소듬 치는 어른 같은 샘물에 발을 담그고 대나무 침대에서 낮잠을 자고 나니 그야말로 신선 노름이 부럽지 않았다. 갑부의 사사로운 별장이라고 하면서도 윤성규는 제 집처럼 모든 시설을 스스럼 없이 이용했고 시중 드는 사람도 제 하인 부리듯 했다. 부윤도 하기 따라서는 꽤 할만한 노릇이라고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저녁엔 소리 잘하는 기생까지 불러다가 질탕하게 놀고 다음 날엔 이름난 고적을 몇 군데 더 들러보고 나서 백천온천으로 갔다. 개성에선 부윤이 주인이고 승재는 손님격이라 주인이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서 차분하게 회포를 풀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백천에선 똑같이 나그네 격이라 호텔 시설의 미흡한 점을 같이 불평도 하면서 마음 놓고 잡담을 즐길 수가 있었다. 승재는 특히 목에 힘 빼고 타인을 대하기가 실로 얼마만인지 몰랐다. 다분히 성격 탓도 있겠지만 힘 안 들이고 구수하게 잡담과 정담을 이어가면서 윤성규는 자연스럽게 중상인의 얘기를 했다. 중상인은 사업의 뒷전으로 물러난 듯 주로 아들 잘 뒀다는 칭송과 선망이었다. 그것도 부윤이 중상이하고 직접 아는 게 아니니까 소문으로 들은 대로였다. 그만큼 경우가 일본 고우배의 미나도 화학공장에 견습공으로 들어가서 나중엔 사장과 1대1의 흥정을 해서 그 회사에서 나는 고무공업 제품의 일수 판매권을 따온 얘기는 그 폐쇄적인 고장 사람들이 신바람이 나서 즐기고 또 즐기는 성공 사례였다. 첫 해에 낸 순이익만 15만 원이 넘을 거라고 했다.
사람들은 또 경우가 그 큰일을 해내기 위해 들인 미천이라야 겨우 하울이 빌리는 값 15전뿐이었다고 믿기를 좋아했다. 독하지만 소위 아싸리한 데다 이악 인색하면서 감격의 감수성이 조선 사람에 비해 민감한 일본인 사이에나 있음직한 미담이었다. 박승재는 속으로 외색이 도는 이야기라고 콧방귀를 뀌었다. 그러나 잘둔 남의 아들 부러움이 심장을 저미는 듯 아리고 쓰린 건 어쩔 수가 없었다. 이게 바로 늙는 징조인가. 남의 자식이 그렇게 셈이 나긴 처음이었다. 비록 그는 조광지철을 문지방 밖으로 내치지만 않았다 뿐 평생 소박을 해왔기 때문에 자식 욕심은 애당초 품어보지도 않았다. 서자도 안 생겨났지만 생겨나도 애물이었다. 어차피 양자를 들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의 집안은 대대로 서자는 해를 끼치게 돼 있다는 징크스 같은 걸 믿고 있었다. 문중에서 청거해준 규서를 양자로 맞아들이기까지 별로 큰 고민도 갈등도 없었건만 규서가 열한이로 하여 그 망신을 당하고부터는 있는 정 없는 정이 다 떨어져 한때는 파양까지도 생각했더랬다. 그러자면 문중 늙은이들한테 그만한 구실을 둘러대야 되는데 그 짓은 곧 내밑들어 남보이는 꼴이라 참고 있을 뿐이었다. 하다못해 기생첨년한테서라도 내 핏줄을 두었으면 규서만이야 못하랴 싶었지만 양기가 왕성할 때도 이루지 못한 걸 이제 와서 바래봤대 짜였다. 생각할수록 고약하고 서글픈 패배감이었다. 부유는 종상이 내 잘된 얘기만 한 건 아니었다. 말이란 남의 칭송보다는 흉이 한결 재미있게 돼 있는지라 재색을 겸비했기로 소문난 그 집 딸이 동경서 하필 동양에 결혼한 남자와 눈이 맞아 살림을 차리고 애까지 낳아 집안 망신을 톡톡히 시킨 사건을 빼놓을 리가 없었다. 결국 큰 마누라를 내쫓고 혼인식까지 했지만 그 시기에 어찌나 과간이던지 한동안 그 소문이 자자했다고도 했다. 칼부림까지 하면서 정조를 지키기에 제법 난 계집인 줄 알았더니 겨우 국골이 되고 말았구나. 사람 팔자 알 수 없다더니. 승재는 그런 소문이 조금도 재미있지 않았고 더군다나 경우가 부러워서 아린 가슴이 위로받을 만하지도 않았다. 그보다는 태임이나 열한이 모녀를 생각할 때마다 아직도 그의 몸속에 강렬한 정욕의 불씨가 지글대는 걸 의식하게 되는 게 문제였다. 기생첩한테도 아들은커녕 딸엿 하나도 못 만들어낸 주제에 이 무슨 헛된 정욕인가. 그는 자신의 노출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한심했다. 그리고 남자 여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종잡을 수 없음과 부질없음에 대해 생각을 궁글리고 또 궁글렸다. 그거야말로 몸이 한가할 때도 생각을 어지럽힐 수 있는 영혼불변의 소재였다. 문득 열한이는 그렇게 되고 달래는 죽었다면 간도엔 태남이와 혜정이만 달랑 남게 된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아들딸이 있다지만 아직 어리고 혜정이는 누군가. 비록 내쳤지만 한때는 며느리였다. 이런 죽일 놈이 있나. 그는 마치 태남이가 당장 혜정이를 겁탈이라도 할 것처럼 이를 갈았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다. 독립운동에 꼬리를 못 잡는다고 해도 마도섭 역시 쓸모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문자 그대로 청유였다. 윤성규의 대접은 극진했지만 선비에 대한 예절 바른 우애와 크도 작도 않은 한 도시의 부윤으로서의 그의 신분에 비추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것이었다. 특히 그의 말솜씨는 청산유수 같아서 사흘밤 사흘낮을 꼬박 같이 지내면서도 조금도 지루한 줄 몰랐다. 조선 팔도에 고루 퍼진 선후배 소식이나 그 지방 소문을 재미있게 윤색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음험한 아기를 가지고 남을 지십지 않았기 때문에 듣기에 그저 편안하고 즐거웠다. 승재는 총독부 고위직에 있는 동안 향응을 받기도 베풀기도 많이 했지만 청탁을 의중에 두거나 남의 청탁을 탐색할 필요가 없는 향응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되는 담소 자체가 목적인 담소가 신선했고
생전 처음 심신의 온전한 휴식을 취한 것처럼 느꼈다. 백전온천에서의 마지막 밤 윤성규는 넌지시 그 바닥에 밑색으로 하여금 객골을 풀게 해드리마라고 졸랐다. 그건 공적이건 사적이건 간에 융숭한 대접에선 빠뜨릴 수 없는 공식적인 스케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재는 가볍게 사양했다.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사양도 간단했다. 형님, 벌써 그렇게 자신이 없수. 윤성규가 짐진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승재의 자존심을 건드리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청유를 청유로 끝내고 싶었다. 그러나 타고난 성미와 직업적 근성은 어쩔 수가 없었나 보다. 돌아오는 기차 속에서 윤성규와의 담소는 송악산의 솔바람 소리나 온천장의 유성기 소리와는 달리 개운치 못한 찌꺼기가 되어 남아있다는 걸 느꼈다. 부자가 함께 흑심을 품었던 열한이와 민족까지 갈라서 내친 며느리 혜정이가 간도에 같이 있을 땐 승재도 그들을 한 묶음으로 생각할 수가 있었다. 아무리 멀리 있다지만 한 묶음으로 생각함으로써 도간에 든 쥐처럼 그들의 운명을 관장하고 있다고 여길 수가 있었다. 그런데 열한이가 시집을 갔다. 그녀의 혼인잔치가 아무리 개성바닥에 웃음거리가 됐다지만 승재의 안목으론 잘간 시집이었고 그만큼 가슴이 아프고 허전했다. 고 당돌한 계집애가 깔깔대며 그가 가둔 보이지 않는 독을 깨뜨리고 도망을 친 것처럼 느꼈고 덩달아서 혜정이마저 자유스러워졌다고 생각했다. 두 여자를 한 묶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게 그를 산란하고 헷갈리게 했다. 승재는 관사로 가기 전에 적선정 큰 집에 먼저 들렀다. 길을 떠날 때나 돌아왔을 때 반드시 큰 마누라가 행장을 꾸리고 풀게 하는 건 그가 두 집 살림을 하면서도 한결같이 지켜온 법도였다. 또한 긴하게 대접해야 할 귀한 손님이건 선물을 들고 찾아오는 청탁꾼이건 간에 소실의 집엔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것도 한결같았다. 큰 집엔 철저하게 공과 형식을 주고 소실에겐 철저하게 사와 속사를 주어왔다거나 할까. 소실이 유일하게 차지한 공적인 게 있다면 관사였다. 소실은 여전히 야주개집으로 통했지만 승재가 군수가 된 후 야주개를 떠나 관사의 안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승재의 야심은 군수의 관사는 작은 집에 불과했고 총독부의 위용을 지척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적선정 집이 더 마음에 들었고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나이 탓도 있었지만 이래저래 오래 견딘 안방마님의 위신이 요즘처럼 안정된 적도 없었다. 그 망신을 당하고 제 처를 내보내고 나서 다니던 금융조합까지 그만두고 집에서 빈둥대던 규소는 그 후 재취장가를 잘 들어 마음을 잡아가는 중이었다. 그것도 알고 보면 안방마님의 수단덕이었다. 혜정이하고 열한이한테 된 마님은 부잣집 딸이나 신여성은 아예 넘볼 엄두도 안 내고 과히 상스럽지만 않으면 가난해도 상관 안 한다는 조건으로 며느리감을 구했다. 아무리 소문이 수상한 신랑의 재취자리라지만 명문대가댁치고는 너무 겸손한 조건이었다. 결국 그게 들어맞아 가세만 좀 공공할 뿐 업문도 깨치고 인물과 살림 솜씨 둘 다 출중한 며느리를 맞아들일 수 있었다. 금술도 괜찮아 처다들까지 낳았으니 더 바랄 게 없었다. 아무리 오래간만에 본댁에 들려도 안채의 대도를 밟아본 일이 없는 승재도 손자가 생기고부터는 곧잘 안방 출입을 했다. 인력거꾼이 앞마당까지 들고 들어온 행장은 행랑 어멈이 받고 승재는 망설이지 않고 대청마루로 올라 좌정했다. 이어서 마님은 부채질을 하고 며느리는 발 씻을 물을 대령했다. 발을 씻고 나자 마님은 잠자리 날개 같은 모시 고이적삼을 내왔고 며느리는 화채를 타왔다. 입에 혀처럼 움직이는 두 여자를 바라보면서 만족감을 느끼긴 했지만 행복하다는 것하고는 달랐다. 아무도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 특유의 허망한 짜증이 치밀었다. 찬일이는 어디 갔길래 내까지 것들만 내 곁에서 얼씬되느냐는 역정이 어금니 사이에서 짓누르며
승재는 곱지 않은 눈으로 마님과 며느리를 째려보았다. 가긴 젖먹이가 어딜 갑니까? 재웠습지요. 마님이 온화하게 말했다. 승재는 문득 아내의 그런 화평한 노경이 부럽다고 생각했다. 아내는 늘 도끼 눈을 떴었고 그는 죄책감을 느껴야만 했었다. 다 지난 일이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며느리가 자는 아이를 안고 나왔다. 며느리는 그 근엄한 시아버지가 그 어린 것을 각별히 사랑한다는 게 자랑스러웠다. 사랑받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승재는 손자를 받아 안았다. 100일을 지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는 오손조손 옮겨지는 동안도 깨어나지 않았다. 승재는 탐스럽게 자란 아이를 곰곰이 들여다보았다. 친탁만 했습지요. 마님은 손자가 외탁을 안 한 게 그렇게 신통한 모양이었다. 벌써 몇 번째 듣는 소린지 몰랐다. 그건 누구 눈에나 명백했고 승재도 방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는 비수처럼 차갑게 아이에게 우러나는 자애를 거부했다. 양자인 규서하고 한 번도 서로 이해한 적도 없거니와 앞으로도 이해에 도달할 리 없다는 단절감은 그 순간 아이에게도 유용했다. 승재가 손자한테 늘 그렇게 냉담한 건 아니었다. 대개는 보통 할아버지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자를 귀해했다. 더군다나 종손이 아닌가. 규서가 핏줄을 이은 친자식이 아니라 양자일 뿐이라는 걸 한 번도 의식 안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낳은 종손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착은 승재 스스로도 좀 의외였다. 승재뿐 아니라 아이가 충실하게 자랄수록 고부 또한 이 집안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요지부동해지고 있었다. 승재는 느닷없이 그런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에게 참을 수 없는 혐오감을 느꼈다. 전혀 상반되는 운명체처럼 그들이 의젓하게 안정될수록 그는 조바심하고 불안해할 것 같았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는 가까스로 그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아이를 며느리에게 넘겼다. 그리고 며느리가 건너방으로 아이를 눕히러 간 사이에 빠르게 속삭였다. 애비라는 화상은 요새도 밥이나 축내는 게 일이랍디까. 무슨 말씀을 그리 심하게. 애미가 들어보십시오. 제 남편을 하늘같이 아는 아이올시다. 그러니 저절로 복이 따르고요. 며느라기가 우리 집안엔 큰 복댕이 올시다. 마님이 말하는 복댕이란 말 속엔 여러 가지 사연과 뜻이 함축돼 있었다. 후회까지도. 승재도 그걸 모르지 않았고 또 오래전부터 동의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래, 며느리는 내 복댕이인진 모르지만 내 복댕이는 아니다. 나에게도 복댕이가 필요하단 말이다. 이런 억지스러운 짜증과 변덕이 치밀었다. 아들에 의해 가업과 핏줄이 질긴 동아줄처럼 이어지는 걸 확인하면서 늙어갈 수 있다면 그 노후는 얼마나 황홀할 것인가. 승재의 짜증과 변덕은 결국은 종상이를 시기하는 마음에 근거하고 있었다. 규서를 경호하고 비교해서 경쟁하는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다. 경호에 대해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규서가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을 시킬 자격조차 인정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우월감을 지키려면 열등감이 될 만한 건 미리 제거시켜 놓고 생각하는 게 수였다. 그러나 이번 여행에서 들은 경호 소식은 드디어 그걸 회피할 수 없도록 했다. 우린 우리고 자식들은 자식들이라는 생각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무엇보다도 참을 수 없는 건 그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상업에 대한 관직의 우월성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였다. 내까지 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요조숙녀를 아내로 두었기로서니 장사꾼에 지나지 않는다고 능멸하던 상업이건만 그 아들이 가업으로 이어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그럴듯하고 당당한 직업인가. 양반의 후예답게 대대로 피 속에 누적된 관지향의 자부심이 쓰디쓴 허망감으로 변했다. 그러나 그의 허망감엔 총독부 고위관리로서 그가 누린 영달이 동포에게 끼친 해악에 대한 반성은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참을 수 없는 느낌은 마치 누굴 해쳐야 할 정당한 이유가 되고 있었다. 내 이것들을 그냥. 그는 무턱대고 별렀다. 대접은 잘 받으셨습니까? 마님이 행장을 끌르면서 물었다. 식사 대접이었소. 승재는 혼자서라도 기분을 돌이키고 싶던 차라 유치할 정도로 뽐냈다. 그럼 부윤보다 군수가 더 높습니까? 마님이 흘긋 곁눈질을 하며 물었다. 승재는 대답 대신 이마를 찡그렸다. 그들 부부는 늘 그랬다. 마님은 수다스러운 편이었다. 승재는 마님이 아래 것들 중에도 바닥 산꽃인 행랑어멈을 붙들고도 끝없이 수다를 떤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영감하고는 불과 3마디를 못하고 말문이 막히게 했다. 그것도 재주였다. 그들은 한동안 멍하니 침묵했다. 참, 마서방이 다녀갔어요. 승재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났다. 그래서 또 온댔어요. 언제? 안 물어봤어요. 언제 올지 알면 영감님께서 그깟 놈을 기다리실 겁니까? 마님이 마도섭을 얕잡아 말했다. 교만하기로는 자기보다 한술 더 뜨는 마님인지라 마도섭 같은 자를 대수롭게 여기길 바란 건 아니었지만 승재는 속으로 화가 지글지글 났다. 그러나 훌쩍 야주개댁 한테로 가지도 못하고 그날 밤을 사랑해서 유했다. 마도섭을 기다리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는 대접해야 할 손님은 물론이고 마도섭 같은 허들의 손님도 결코 소실의 집에서 맞지 않았다. 아무리 관사라 해도 소실을 들어앉힌 한 대외관계의 사각지대였다. 그건 당시의 법도라기보다는 승재가 스스로를 속박하는 몇 안 되는 법도였고 결벽증이었다. 마도석은 다음 날 퇴청 후 야심할 때 들렀다. 사랑 문지방 밖에서 넙죽 절을 하고 꿇어앉은 마도섭을 승재는 유심히 바라보았다. 뭔가 넘겨짚어 헤아리고 싶었지만 그는 다만 순박하고 비굴해 보였다. 이 시간에 웬일인가? 내일 일찍 떠나려곱쇼. 그럼 경성에 날 보러 온 건가? 아니올시다. 겸사겸사 해서. 마도섭은 무표정하게 우물댔다. 그가 우물대는 모습은 특이했다. 끌러보고 싶은 보따리처럼 궁금증을 건드렸다. 그러나 승재는 단도직입적으로 묻기를 삼갔다. 아무리 교통이 편해졌다고는 하지만 자네 따위가 별 볼 일 없이 1년에 2번씩이나 국경을 넘나드는 건 좀 관함하지 않은가? 그러문입쇼. 조선이 황국 신민이 되기 전엔 꿈도 못 꿔본 호강입지요. 마도섭이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말했다.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건지 그런 신용을 하는 건지 분간을 할 수가 없었다. 마도섭에 대해 새롭게 기대하게 되어서인지 그의 도무지 종잡을 수 없음에 승재는 압도당하고 있었다. 어떤가 그쪽의 시국 형편은? 저 같은 게 어떻게 시국에 대해 아는 척을 할 수가 있남요. 너는 밀정이야. 시국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냄새 못 맡는 개신세만도 못해져. 승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도섭을 노려보았다. 거기도 이젠 잠잠한가 보군. 대명천지 밝은 날이 되었습죠. 다들 마음 놓고 살고 천황폐하께서 바다 건너 조선 땅을 보살피고 사랑해 주시듯이 그 넓은 만주 땅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걸 가무하고 살고 있습죠. 마도섭의 광대뼈가 솟은 거무튀튀한 얼굴에 표정이 있다면 그건 과묵해 보인다는 거 하나였기 때문에 입술에 붙은 나불대는 소리가 그의 목소리 같지 않았다. 승재도 결코 그런 인간을 상대로 농을 할 사람이 아니건만 피식 실소하면서 한마디 했다. 어데나 일본이라는 건 알만하네. 자네가 유식해진 걸 보면 말일세. 황공하옵니다요. 마도섭이 정말 무식해서 한 소리는 아니었다. 밀정으로 발탁될 만한 학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또 그가 그 방면에 숨은 제조꾼이고 탁월한 공을 세운 경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다만 아직 승재를 위해선 그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려니 조급해하지 않기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감히 그의 앞에서까지 그 알량한 황국 신민 티를 내고 싶어하는 건 구역질이 났다.
마도섭의 얼굴에 보일 듯 말 듯한 미소가 번졌다. 똥색에 가까운 얼굴에 화색이 돋았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구리다고.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승재는 괜히 찔끔하면서 문갑 서랍에서 반절로 접은 두툼한 봉투를 꺼내 마도섭의 면상을 향해 던졌다. 마나님으로부터 그가 다녀갔단 소리를 듣고 준비해 놓은 돈봉투였다. 마도섭의 소뚜껑 같은 손이 나비처럼 날아올라 그걸 받았다. 부조화스럽고도 유려한 동작이었다. 뻔질나게 국경을 넘나들려면 노자도 수월찬이 들 테니 보태 쓰게. 고맙습니다, 나으리. 마도섭은 머리를 한번 깊게 조아리는 동안 돈봉투를 품 안에 밀어 넣었다. 조끼 주머니도 있건만 그렇게 했다. 그 짧은 동안에 노자 정도가 아닌 돈의 액수까지 그 막대 먹었지만 민감한 손바닥으로 헤아렸으리라. 마도섭이 무릎걸음으로 기듯이 문지방을 넘었다. 발고린내가 물씬 풍겼지만 승재는 그게 과히 싫지 않았다. 마도섭의 충직하고 은밀한 표정이 바로 그의 코앞으로 다가왔다. 승재는 왜 그러느냐고 묻지 않고 기다렸다. 마도섭의 복장은 특이했다. 늘 검정물을 들인 무명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더니 한여름이라 그런지 이번엔 옥양목 고위적삼에 조끼를 입고 있었다. 검정 두루마기도 바느질이나 물감 들인 솜씨가 변변치 않은 데다 험하게 입어 수발들 식구가 없는 떠돌이 티가 역력하더니 고위적삼은 더했다. 대강 빨아너른 걸 그냥 걷어서 입고 나온 것처럼 그닥 더럽진 않았지만 잔주름은 물론 쥐어짠 자국에다 빨랫줄 자국까지 그대로 남아있었다. 회색 물감을 들인 조끼는 그나마 빨래를 안 했는지 꾀재재했다. 그러나 얼마나 마음 놓이는 복장인가. 승재는 마도섭이 한 번도 양복을 입은 걸 본 적이 없었다. 하다못해 경찰이나 헌병대의 밀정들이 즐겨 입는 단꼬바지 입은 꼴도 본 것 같지 않았다. 승재를 보러 올 땐 예절을 갖춘답시고 그러려니와 만주 벌판에서 뛸 땐 설마 양복을 입겠거니 싶었는데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성부윤 윤성규한테서 들은 얘기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개성경찰서 고등계 형사 중 사상범 잡는데 귀신인 조선인 형사가 있는데 사시장철 단정하고 정결한 바지 조거리에다 두루마기를 입고 출근하는데 그게 어찌나 잘 어울리는지 그야말로 옥골 선풍이라고 했다. 금상첨화로 그 옥골 선풍은 일본말을 거의 못한다고 했다. 그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그런 기인도 있나 보다 싶으면서도 좀 섬찟했었다. 나으리, 의논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요. 마도섭의 체취와 표정이 무엄하도록 가까이 와 있었다. 날 끌어들일 생각 말게. 공을 세워도 자네 몫이고 설사 허탕을 친다 해도 일체 탓하지 않기로 한 약조를 잊었는가. 승재는 한껏 위엄을 부리며 말했다. 그건 간도의 태남이와 그 주변 인물에다 마도섭을 밀정으로 붙일 때 한 약조였다. 제가 여적지 나으리의 태산 같은 은혜를 잊고도 공을 세우지 못한 건 늘 면목 없이 여기고 있습니다만 글쎄 공을 세워도 자네한테 이득되라고 세우는 거지 나를 위해 세운다는 생각은 말라니까. 승재는 역정스럽게 말했다. 아무리 굴뚝같이 바라는 일이라 해도 털끝만큼도 거들거나 연루되고 싶지 않았다. 나으리댁 가문의 채통과 상관되는 일이라서. 마도섭은 난처한 듯 망설였지만 입가에 살짝 회심의 미소가 번지는 걸 승재는 놓치지 않았다. 승재는 그의 말뜻을 조금도 알아듣지 못한 채 괘씸해서 손끝이 다 떨렸다. 언감생심, 저런 바닥 쌍것이 양반의 채통을 그 더러운 주둥아리에 담다니. 떨리는 손으로 목춤을 잡았으나 던지진 않았다. 저런 고얀 놈 봤나. 내 따위가 감히 우리 가문을 능멸하려 들다니. 나으리, 고정하시고 제 말씀 다 들으시고 나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요. 마도섭이 여유 있게 능글댔다. 기분 나쁜 녀석이었다. 그러나 고작 개가 아닌가.
승재는 자신의 일관된 친일 행각은 자긍하면서도 마도섭의 일경의 앞잡이 노릇은 개만도 못하게 여겼다. 뜸들이지 말고 지딱지딱 이실직고하지 못할까. 승재는 자기가 듣기에도 허세 부리고 있다는 게 명백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이대가씨 말씀인데요. 마도섭은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신용을 하면서 운을 뗐다. 참으로 해게 안 지고 그동안 자네가 아무리 내 집 출입을 무관하게 해왔기로써니 감히 우리 식구를 음에 붙이려 들다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요? 저도 분수를 아는 놈인데요. 그게 아니라 연전에 내치신 아씨 말씀입니다요. 승재는 그러려니 알고 짐짓 한번 쳐본 호통이었건만 속으로는 뜨끔했다. 그 애는 벌써 우리 식구가 아닌 걸 자네도 알 터인데 왜 생판 남된 사람을 들먹여가며 이렇게 기난 척하는 겐가. 그 아씨가 나으리 댁하곤 생판 남이란 말씀 믿어도 되겠습지요. 마도섭이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반색을 하며 다짐을 두었다. 여부가 있나. 새 사람 들어와서 모처럼 구순해진 집안에 평지풍파 일으키지 말게. 그럼 소인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마도섭이 짐을 벗은 듯 홀가분한 표정을 과장하면서 일어나려고 했다. 승재는 채신머리 없이 마도섭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비명처럼 다급하게 말했다. 아니, 꺼낸 말을 마저 마치지 않고 그냥 가면 어떡하나. 제가 알고 싶은 건 그뿐이었습니다요. 마도섭이 시침을 떼었다. 자네가 알고 싶은 건 알아냈을지 모르건만 내가 알고 싶은 건 남아있어. 그 애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예, 아씨가 생판 남됐다고 하셨으니까 겁없이 말씀드립니다만 손서방이 아씨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닙지요.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요. 좋아서 못 살겠다고 저한테 실토를 했습지요. 제가 중신을 써주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아씨 눈치로 봐서는 중신이고 뭐고 할 것 없이 툭 건드리기만 해도 쏠리게 돼 있건만 손서방이 워낙 진국이라서요. 듣기 싫래. 자네 사람 보는 눈을 어떻게 믿겠나. 손서방인가 태남인가 하는 그 사람 상처하고 극진하게 애통하더란 소리 들은 지가 반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치장가들 생각을 하다니. 끔찍이도 진국이구만. 승재는 혜정이 때문에 구정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깨적지근하고 불쾌한 걸 태남이를 통해 발산하려 들었다. 상처한 지는 반년밖에 안 됐지만 옆에 내에 따뜻한 밥 못 얻어본 지는 67해도 넘은 거립쇼. 제가 그 집안하고 친해지기 훨씬 전부터였으니까요. 자넨 그 집안하고 그 정도로 친한가. 툭 건드리면 떨어지게 익은 과일도 따다 바치길 바랄 만큼 말일세. 승재는 뒤틀리는 심사를 이번엔 마도섭에게 분풀이했다. 예, 꼭 친척처럼 대해주니까요. 나으리 앞이니까 아씨라고 부르지. 저는 아이들 따라서 아지매라고 부르고 아씨는 절 아재아재 하면서 친아저씨처럼 극진히 대해줍지요. 손서방은 손서방대로 저를 깎듯이 형님 대접해주고요. 참 좋은 사람들입지요. 마도섭의 얼굴이 더할 나위 없이 진국스럽고 편안해졌다. 마치 그게 꾸밀 필요 없는 그의 본색인 것처럼. 승재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마도섭이 태남인의 식구들을 죽은 달래까지를 포함해서 좋아하고 친척처럼 믿거라 하는 건 사실이었다. 자네 정신이 있나 없나. 본분을 까먹어도 분수가 있지. 언제 자네더러 그 집안과 한통속이 되라고 취직시켜주고 또 사사로운 투자까지 적지 않게 한 줄 아는가. 제가 어떻게 나으리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그렇게 의리부동한 놈 아닙니다요. 그 말도 또한 거짓 없는 사실이었다. 마도섭은 승재와 인연이 닿게 된 걸 사람마다 일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한 귀인을 만난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 절치부심 가난을 면할 욕심 하나로 험난하고 치욕스러운 걸 무릅쓰고 들어선 일본 경찰의 앞잡이 노릇이었지만 정작 여러 식구가 양식 걱정 안 하고 살만한 땅떼기라도 마련하여 한숨 놓게 된 건 승재하고 연줄이 닿고 나서였다. 푼돈도 조이 얻었었지만 무엇보다도 만주란 땅이 마음에 들었다. 실상 국내에서 그 짓하기란 빌어먹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었다.
특히 자기 모멸에 있어서 그러했다. 만주 땅이란 끝간데 없이 넓은 땅이었고 사람들도 핏줄이나 인정 같은 것에 끌려 옹기종기 모여 살지 않았다. 낯선 사람끼리도 뜻이 맞거나 이해관계가 맞물림으로써 친척보다 가까운 동지가 되기도 했지만 척을 지고 등을 돌리기도 남의 눈치 볼 거 없이 편리한 땅이었다. 최소한의 호구지책으로부터 웅대한 기상까지 훗두루 수용하고도 대륙엔 아직도 광활한 여백이 남아있다고 마도섭은 생각했고 그게 그가 대륙을 좋아하는 까닭이기도 했다. 좁은 조선 땅엔 그런 여백이 없었다. 일단 밀정이라는 게 탄로가 나면 죽는 날까지 경멸과 손가락질을 못 면하는 좁은 땅으로부터 벗어났다는 해방감은 마도섭의 마음까지 넉넉하게 했고 마음이 넉넉해지자 하는 일에도 손속이 났다. 밀정질도 노름과 비슷해서 일단 손속이 나기 시작하면 연달아 불이 붙는 법이다. 고지마 형사로부터 박승재한테까지 그가 쓸만하다는 게 알려질 만도 했다. 그러고도 그는 그가 무관하게 드나드는 조선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인심을 얻고 있었다. 약방의 감초처럼 좋은 일에도 굳은 일에도 그를 스스럼 없이 끼워주었다. 하는 일에 자신이 생기자 통이 커져서 이왕이면 큰 공을 세우고 싶었다. 특히 야박하고 교만해 보이는 승재한테 그러했다. 기대한 것 이상의 큰 공을 세워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승재가 개성의 종상이와 간도의 태남이를 한 끈으로 묶어 파멸로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집념의 켜속을 마도섭 따위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리 없었다. 또 그런 걸 섣불리 드러낼 승재도 아니었다. 다만 마도섭 특유의 감각으로 그 끈끈한 집념을 눈치챘을 뿐 아니라 옮아붙은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 그가 태남이네를 좋아하고 그 집 식구하고 섞이면서 든 정이 혈육의 정처럼 편안하고 거짓 없는 것은 사실이나 언젠가는 그 집안을 해코지해야만 승재한테 진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그 나름의 의리에도 충실했기 때문에 가끔 헷갈릴 적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공은 공이고 산은 사니까 하는 그 나름의 단순한 분류법으로 헷갈림을 바로잡곤 했다. 그의 분류법인 공사는 큰 이익, 작은 이익일 수도 있었다. 단순한 헷갈림일 뿐 윤리적인 갈등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마도섭은 또 근래에 승재가 조급한 나머지 자기를 그전만큼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눈치채고 있었다. 계속해서 촉망받기 위한 미끼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달래가 죽기 전부터 혜정이는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는 단체와 관계를 맺고 쏠쏠히 뒷돈을 대고 있었다. 태남이 모르게 그런 짓 할 여자가 아니었다. 그런 혜정이는 마도섭을 믿거라 하고 심부름을 시킨 적도 있었다. 수상한 사람을 만나 이불 보따리만한 손바지 조거리와 손버선을 전달한 적도 있었다. 그건 혜정이가 몇 날 몇 밤을 세워 손수 꼬맨 거였다. 태남이 모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남녀간에 정분이 나기 전부터 태남이와 혜정이는 의기상통하는 데가 있었다. 마도섭은 그런 심부름을 잘 해냈다. 그 정도도 고지마 형사나 승재에게 고자질할 만한 거리는 충분히 되었다. 그러나 마도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보다 결정적인 걸 잡아 큰 공을 세워보겠다는 욕심보다는 태남이네를 관제 구설로부터 보호해주고 싶은 인간적인 정리가 앞섰다. 그러나 큰 공을 세울 만한 단서를 잡으면 사정은 횟가닥 달라질 수도 있었다. 큰 공엔 큰 이해관계가 따르니까. 마도섭은 인정과 이해관계를 얼마든지 한 저울에 놓고 달 수 있는 위인이었다. 윤리적인 갈등 없이 그럴 수 있다는 게 그의 밀정으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이자 인간으로서의 한계였다. 나으리, 제가 아시 중신을 써도 괜찮을는지요? 마도섭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입 닥치게. 도대체 누가 아시란 말인가? 그렇담 중신소도 되겠습지요. 내 집 식구 아닌지 오랜 사람을 왜 나한테 묻나?
저렇게 답답한 사람을 믿고 뭔 일을 도모하려니 내 기통이 터질 밖에. 알아듣겠습니다요, 나으리. 그만하면. 아무리 남됐다고는 하나 며느리가 개가를 한다는 건 지체 높으신 양반님네들한테는 누가 될지도 모른다는 좁은 소견으로 그만 나으리를 번거롭게 해드리고 말았습니다요. 마도섭은 이렇게 내숭을 떨면서 알아내고 싶은 목적은 다 달성했다는 듯 개운한 얼굴로 일어서려고 했다. 잠깐 개 앉게. 승재가 결연한 그러나 어딘지 불안한 표정으로 마도섭을 잡았다. 개가를 하든 색주가에 나가든 만주 땅에서의 일이네. 자네가 알지 누가 알겠나. 가문에 누가 될 거 하나도 없네. 그렇지만 내 심정은 그렇지가 않아. 매우 못마땅하네. 며느리 한번 잘못 들인 죄로 생전 뒤 보고 밑 안 씻은 기분으로 살아야 될까 보이. 아, 예. 워낙 지체 높으시고 지엄하신 댁이라. 마도섭은 횟가닥 바뀐 승재의 태도에 어리둥절하면서도 뭔가 잡힐 듯 안타까워서 뜻없는 소리를 짓거렸다. 자네 설마 술 석 잔이 아쉬워서 중매 선다고 날치는 건 아니겠지. 박승재의 쏘는 듯한 눈이 마도섭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네? 네. 마도섭은 순간 간이 오그라붙는 신용을 하다가 즉시 의기상통하는 바가 있어 검정 곰팡이가 스른 것 같은 주걱턱을 크게 주걱거렸다. 예, 나으리. 여부가 있습니까요? 나으리 심정을 상하게 해드린 건 몇 곱절로 갚아드릴 날도 있겠습지요. 말이 많군. 알았으면 됐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개성 쪽하고 연간을 조심스럽게 살펴야 하네. 그걸 놓치면 자네가 아무리 큰 건수를 올려도 난 인정 안 해. 구주마 형사 좋은 일은 시킬 줄 몰라도. 예, 유념하고 있습니다요. 유념만 하고 있으면 뭘 하나. 물자가 흘러 들어오기만 합니다. 인삼에 고무신에다 요지음엔 피류까지. 밑빠진 가마솥에 물 붓깁지요. 알겠네. 자네만 믿겠네. 황송합니다요. 막상막하끼리의 암중모색은 끝나고 마도섭이 소리 없이 떠나자 발골인내만 남았다. 그는 이마를 찡그리며 툇마루로 나가서 밤바람을 쐈다. 바람은 시원찮았지만 사랑들의 심은 여름 화초 냄새가 풋풋하고 달착지근했다. 분바른 여인이 풀숲에 숨어있을 때나 풍김직한 냄새였다. 안채에서 찬일이가 칭얼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사람 사는 집 같군. 그는 그의 생애에서 처음 가져보는 아기의 기척에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의 만족감은 곧 규서에게 이르러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찬일이를 귀해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규서를 뛰어넘지 못했다. 그는 아까보다 훨씬 심각하게 이마를 찡그렸다. 규서를 양자로 들인 지 그만큼 오래됐고 비록 중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고 해도 그 후 복댕이 며느리가 들어와 집안이 그럭저럭 남과 같은 구색을 갖추고 화기까지 도우니 대견해하며 정붙일 때도 되었다. 아무리 성미가 차가운 승재라지만 정과 체념이 뒤범벅되어 가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나 경우에 관한 소문을 들은 건 안 들으니만 못했다. 생각할수록 부하가 끌어올랐다. 승재의 종상회에 대한 경쟁 심리는 아무한테도 설명할 수 없는, 아무한테도 이해받을 수 없는 병적인 거였다. 꽃구름 같은 화관을 쓴 태임이에게 넋을 잃는 순간 걸머진 운명인지도 몰랐다. 경쟁에 질까봐 늘 전전긍긍해오기는 했지만 한 번도 자신의 출세는 물론 경험이나 삶이 종상이보다 못하다고 여긴 적이 없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경우라는 아들이 나타나 종상이는 모든 걸 구현하고 있는 것처럼 승재는 말짱 헛산 것처럼 역전을 시켜놓고 말았다. 순전히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건만 누가 그들 사이에 역전을 구경하고 고소해하고 있는 것처럼 승재는 치욕감을 느꼈다. 아들이라는 게 핏줄이라는 게 뭐간데 사람을 이렇게 참담하게 만드는 걸까?
승재는 억지로라도 종상이에게 경우가 있다면 나에게 규서가 있지 않나 하고 마음을 뭉치려 들었다. 그러나 그가 규서를 아들이라고 여기고 부를 때처럼 스스로를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게 여길 적도 없었다. 마치 그의 생애처럼.